저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저희 이제 기본 이론 시간이죠. 처음부터 하나씩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암기식 같은 것도 하나 드리고 할 테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네, 관세법 제1장 통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칙에서 제1절이 통칙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보시면 저희가 어떤 특정 장애, 특정 절에 특정 관을 갖고 물어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구조를 잡고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1장은 총칙이다. 그 다음에 그 안에 1절이 통칙으로 있다. 이런 거 있죠. 그 안에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법령집을 보는 게 좋긴 한데, 저희 법제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핸드폰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저희 그 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애플리케이션, 어플 받으시면은 거기서 모든 법령을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하나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관세법은 사실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관세법이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세적인 측면에서 조세라고 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세 법률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제형 법정주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반갑지가 않은 거죠. 나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강제로 징수를 하려면 국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주의가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선출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만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동의한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저희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말을 씁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뭔가를 만들고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라 보시면 되고요. 관세법도 법률입니다. 법률. 무슨 법 이런 건 다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법률인 거고, 근데 법률을 정할 때 모든 걸 한 번에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법률을 만드는 곳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행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가 모든 걸 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국회에서 다른 쪽에다가 위임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법률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밑에 행정부 쪽으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법규명령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통령령, 그다음에 기재부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같은 경우는 관세법이 가장 기본이 될 텐데요. 법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시행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라 부르는 기재부령, 기획재정부령으로 이렇게 위임해서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상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하위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국회,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대통령 명령입니다. 대통령 법규 명령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세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시행규칙 말고도 이제 고시라는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시는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관세청이 되는 거죠. 사실 기획재정부라는 것이 관세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취급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관세청이 따로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관세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떤 지침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예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세관장에게 업무를 맡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위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임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법률에서 어떤 내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재부령으로 위임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시로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도 위임을 할 때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할 수도 있고 바로 고시로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일단 이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령, 기재부령, 관세청 나와 있는데 여기 보통 어떤 거를 말하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법의 조문을 봤을 때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있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행정 절차를 좀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시행령으로, 즉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문을 보시면은 법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정하는 대로 하는 것들이 모두 요걸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절차들은 상세 절차들은 여기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역시 대통령은 행정기관, 행정청이긴 하지만 관세에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안 하잖아요. 여기는 좀 세부적인 건 정하지 않게 되고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정할 때는 보통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특정 물품들을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관세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나중에 보시면은 관세 감면 대상, 분할 납부 대상 이런 거 나오거든요. 특정 대상들을 정할 때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바로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법률은 국회잖아요. 입법부에서는 행정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이 필요할지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쪽에다가 너네가 정해라고 해서 기재부령으로 보통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대상을 정하는 것들은 기재부령으로 보통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업무를 할 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수수료라고 하는 것들도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좀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 누가 뭘 한다라는 것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청이 나오는 것들은 여기는 사실은 기재부를 하더라도 기재부가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아요. 바로 밑에 기관에 위임을 하겠죠. 그래서 보다 상세한 거 있죠. 상세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상세 대상들을 정할 때는 다 관세청장에게 이렇게 위임해서 고시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공고라고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지만 요거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법령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법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법령이라고 부르게 되죠. 법과 법규 명령을 합친 겁니다. 여기가 법률이고요. 여기 두 가지가 법규 명령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위임받아서 마치 법처럼 여기 행정기관에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걸 준수하게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령까지는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고시 있잖아요. 여기는 행정규칙이라 부르거든요. 행정규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냥 행정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요거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법령이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문제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관세법, 관세법령상 또는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뭐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법령이 나왔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모두 말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같이 포함하는 말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관세법에서 정하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걸 빼고 법률만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나온 추세를 보면은 예전에 이것도 이제 헷갈리게 나는 게 있었어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법령이라 쓰게 되면 뒤에 괄호를 하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고 만약 법령이 아니라 법만 나와 있으면 이것만 말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조세에 관련된 법입니다. 관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라는 것은 세금이잖아요.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국가기관인 관세청에서 그 밑에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조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세라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관세법으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나열한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관세를 징수할 때 관세평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관세평가는 사실 관세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2차 과목으로 빼놓은 겁니다. 관세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하나는 뭐냐면 이제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행정.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라는 거는 수입하는 물품이 있을 때 부과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수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수입을 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렇게 행정 절차가 수반될 것이 있을 텐데 뭐 수입 말고도 수출, 반송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일단 수입이 주가 되긴 하겠지만 수입 말고도 관련된 어떤 관세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나눠보면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는 법이고 하나는 행정 업무를 다루는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관세법을 가장 크게 나눴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분류입니다. 그래서 통감법적인 성격이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징수하는 성격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관세법이 이렇게 두 개 합쳐져 있는데 요거를 분리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주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모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행이 안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법의 목적을 보시죠. 일단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여기 관세법의 목적은 이제 법 제1조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 시험에는 상당히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두 가지를 다룰 필요가 있잖아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목적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세의 부과 징수죠. 관세 부과 징수. 사실 관세법은 세금 징수하는 게 가장 우선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징수라고 되어 있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관세 부과 징수라고 했을 때 부과와 징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과와 징수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부과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했을 때 세금 내세요. 이게 부과예요. 당신 그런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세요 라는 게 부과예요. 그 다음에 부과 다음에 징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부과가 되고 나서야 징수가 가능한 겁니다. 즉 부과 없이 징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 없이 징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에요. 부과된 것만 징수가 가능하고요. 그런 말인즉슨 징수라는 것은 걷어들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부과라는 것은 세금 내세요라는 거고 그렇게 부과된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세관에서 강제로 징수해 간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과 없이는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저희 나중에 뒤로 가보시면 이런 표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관세법 공부하셨던 분이 있다면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여기 표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는 부과고 하나는 징수죠. 이렇게 됩니다. 부과되지 않은 거는 징수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부과하고 징수하겠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관세 부과라는 것은 일단은 부과 방식, 그러니까 부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관에서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고 징수도 마찬가지인 게 주체를 생각해 보시면 세관에서 하는 거죠. 부과하고 징수하는 걸 내가 스스로 납부하겠다 하는 경우에 부과했다 말은 안 쓰잖아요. 요거는 세관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요건 사실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세관에서는 뭐 궁극적으로는 그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자기네들이 하는 것보다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하길 원하거든요. 이거랑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징수에 반대가 되는 것은 납부가 될 겁니다. 스스로 내는 거죠. 징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관에서 강제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내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부가라고 하는 것들 관련해서는 제가 스스로 신고를 하는 거죠. 내가 세금 낼 거 있습니다 라고 세관에 알리는 겁니다. 알리게 되면 그것도 확정이 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위에 나와 있는 게 예외입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관세 부과 징수가 원칙일 수도 있었겠죠. 세관에서 강제로 돈을 걷어가겠다, 징수하겠다라는 게 원칙일 수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자발적인 것들을 다 이제 허용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게 안 됐을 때 예외적으로 세관에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납부를 하면 세관에서는 그냥 납부한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징수를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납부를 안 하면 징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자, 이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세 부과 징수가 나왔고,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고 돼 있죠. 뒤에 보시면.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는 표현을 보니까 적정하는 이란 단어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통관만 이렇게 꾸며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적정성에 대한 거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결국에는 관세 부과 징수도 적절하게 부과하고 적정하게 부과하고 적정하게 징수해야 되는 것이고, 통관이라 하는 것들도 적정하게 통관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개 나눠지게 됐죠.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게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고, 그다음에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세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관세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나눠지게 될까요? 이걸 좀 쪼개보시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좀 나눠서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관세 부과 징수. 두 번째로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통관. 세 번째로는 그에 따라서 관세 수입을 확보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경제라는 것은 국민 개인의 경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뜻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국민 경제라는 것은 국민 개인이 다 모여있는 걸 말하거든요. 결국 국가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표현은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공적인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적인 목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공적인 목적이 있는 거겠죠. 국가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나중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개인의 어떤 이익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익이 우선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즉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조금 이렇게 순서로 뒤로 미루는 것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말씀드려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뒤로 가보시면은 비밀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세관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취득했던 정보가 있을 겁니다. 특정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A라는 회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다만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라면, 공익성이 있는 거라면 그거에 반대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완전 서로 상반되는 거잖아요. 명단 공개하는 거랑 그 개인 정보를 서로 충돌이 발생하는 건데,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관세 부과 징수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